유강민의 잡지사 7월호 11번째 페이지. 4호선 타고 대학 생활하며 일과 사랑을 모두 쟁취한 남자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모님과 캠퍼스 커플이셨죠? 그렇습니다. 부럽네요. 네. 예. 근데 마지막 1년만이어가지고 예. 조금 아쉬움은 있기는 합니다. 조금 일찍 더 만났으면 좋았을 많은 걸 추억을 더 쌓을 하는 수 생각을 있었어요. 하는데 또 한편으로 또 그 정도 시간이 적절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주변에 복합적인 감정. 주변에 이제 시기 질투도 많기도 했어서 예. 그런 것들을 또 피할 수 있었던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그렇군요. 예. 오늘도 박광일 역장님께서 누구보다 할 말씀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수도권 지하철 이용객들의 출퇴근길 길동무로 급부상하고 있는 화제의 컨텐츠죠. 박광일의 역사탐험대. 어느덧 네 번째 시간 4호선에 얽힌 역사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올해가 마침 서울 지하철 3, 4호선 개통 40주년이라고 하던데요. 지난 시간 역장님께서 그 3호선, 4호선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함께 계획되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3호선 같은 경우는 서북 쪽에서 동남 쪽으로, 그다음에 4호선 같은 경우는 동북 쪽에서 서남 쪽으로 X 형태로 된 X 형태로 거죠. 2호선을 가운데 끼고 지나가도록 했기 때문에 상계 이제 사당 방면 30.3km가 1차적으로 만들어진 4호선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제 뭐 당고개, 그다음에 남양주 진접까지 연결이 됐었고 남쪽으로는 훨씬 더 길죠. 그래서 과천, 그다음에 안산을 지나서 최근에는 오이도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이제 4호선 지하철을 보면은 이제 서울 도심 영역을 보면은 확실히 이제 거주 영역과 그다음에 업무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심 영역이라고 하면 이제 성신여대 입구부터 이어지는 기름미야 여기 이제 지나가면 여기서부터는 주거지가 주거 되고, 영역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또 남쪽으로 보면은 삼각지 이촌 동작 지나가면 물론 동작이 좀 중요한 그 허브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주거지 역할을 좀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가운데 있는 뭐 충무로라든지 명동 그다음에 서울역 이 일대는 막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복잡함과 복잡하지 않음이 확 나누어지는 그런 어떤 역할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뭐 데이트를 네. 한다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하면은 좀 젊은 사람들은 대학로로, 그렇죠. 조금 나이 예. 있으신 분은 명동으로 명동으로 가고요. 다 4호선이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하고 어디 놀러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대공원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방으로 가야 된다. 서울역. 서울역. 이제 그런 어떤 수요들이 이 공간에 있어서 또 평일과 주말의 격차가 또 금방 그러니까 어떤 탑승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4호선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배차 간격이 4호선은 상대적으로 좀 긴 편이라 네. 그 역에 따라 인파로 붐빌 때가 많은 노선인데 4호선도 2호선 못지않게 정말 대학교와의 접근성도 굉장히 높은 노선인 것 같아요. 네, 서울은 진짜 대학의 도시인 것 같아요. 대학이 많긴 많죠. 많긴 예, 많습니다. 서울에만. 예. 네, 그래서 4호선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교 이름이 뭐 성신여대, 한성대, 숙명여대, 총신대 아예 직접 역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네. 제가 다녔던 학교는 이제 숨겨져 있죠. 성균관대. 예, 해화역에 그렇죠. 숨겨져 예.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톨릭대랑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의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어린 시절에 대학로를 갈 때 그리고 이제 성대를 가면서 역시 성대 앞을 대학로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했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핀잔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쪽에 대학 많아서? 그러니까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겠습니다. 원래 거기가 서울대 물리대 자리잖아요. 서울대 물리대 자리에서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관악 캠퍼스로 옮겨가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일대를 이제 대학로라고 불렀는데 그래요? 지금은 뭐 인근에 있던 저희는 이제 그것까지 이제 땡겨서 쓰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히스토리 역사를 가질 곳으로 딱 이름만 들어도 흥인지문, 동대문역, 그다음에 그렇죠. 해화문, 해화역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해화문이 있군요. 네, 그래서 북소문 해화역이어서 이게 이제 당시 함경도 그다음에 연해주 일대로 가는 길을 간다. 그럼 해화문을 통과해서. 나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호선 이제 무학재를 통해서 넘어가면은 이제 중국 의주로. 쪽으로, 그래서 그건 중국 쪽으로 서북 방향으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력을 가졌다고 볼 톨게이트 수가 느낌이네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더라고요. 뭘 놓치고 있죠?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고향이 어디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고향.
이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충남 아산 아닌가?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세요. 전 충남 아산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근데 우리가 동화책처럼 어렸을 때 네. 위인전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이 건천동, 남산 아래 건천동에 살았다. 그리고 나중에 그 동네 일대를 충무공이 살았다고 해서 충무로라고 이름을 붙였고 위인 제가 읽은 데는 안 나오던데 그런 거. 그런 예, 예. 저는 이제 예전에 계몽사 위인전 뭐 이런 것들 아 건천 남산 아래 건천동에 살았다. 예, 마른내라고 하는 길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살았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고향을 많은 분들이 아산으로 알고 계신데 여기는 처가와 외가. 처가도 아산이었고 외가도 아산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시대에는 처가 외가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무덤도 여기에 이제 만들면서 현충사가 생기면서 아산을 어떻게 보면 태어나신 곳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서울 분이라는 거. 서울 분이시죠. 네, 충청도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충무로가 그래서 충무로인 거. 그래서 이제 충무로인데 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이 충무가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조 때 올려준 시호입니다. 아 정조 때 네, 되서야. 한참 늦게 이제 그 충무라는 시호를 받게 되는데요. 네. 그 시호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로 같은 이름으로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인에게는 충무라는 시호를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순신 장군 말고도 충무공이 있다는 얘기죠. 다 또 다른 충무공이 또 예, 계시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시민 장군. 김시민 진주대첩. 장군도 충무공입니까? 네, 그분도 충무공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답사를 갈 때 진주하고 충무 통영을 연결해서 갈 때 두 예. 분의 충무공을 만나는 답사다. 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솔깃한데요.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바위역은 이름 그대로입니다. 우리 선바위역이 있죠 4호선에. 예, 그냥 바위가 서 있어요. 개울가에. 선바위역 조형물이라고 나오네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원래 있었던 선바위가 없어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조형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답사를 다니다 보면은 마을 입구에 이정표라든지 수호신 역할을 하는 길쭉한 바위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입성마을 이런 이름들을 가진 마을들이 있고 예. 참고로 이제 이 선바위 하면은 이제 3호선 영역에 있는 분들이 그거 우리 동네에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인왕산 위에 네. 선바위가 있거든요. 아 다른 선바위. 예, 근데 여기서 선바위는 참선하다 할 때 선바위여서 스님이 이렇게 장삼을 두르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건 한자가 선이라는 걸 썼고 우리가 보통 선바위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서 스탠딩 바위. 서 있는 예. 바위라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선바위역까지 알아봤고요. 네. 자 이번에는 역의 내력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4호선 역 중에서 선생님께서 자세히 소개해주고 싶다라고 골라주신 역이 서울역, 명동역, 동장역 세 곳을 꼽으셨군요. 네. 모든 역들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유역, 물이 넘쳐서 수유. 그다음에 미아역, 미아사라는 절이 있어서 미아. 근데 또 여기가 미아리 고개로 유명한 곳이고 그렇죠. 또 많은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은 미아리 하면은 떠오르는 게 공동묘지잖아요. 공동묘지? 예, 서울 전체가 공동묘지였어요. 연희동, 그다음에 서강대에 있는 노고산, 그래요? 그다음에 미아리 이런 데 있는 곳들이 나중에 서울이 확장하면서 택지로 만들면서 망울이라든지 벽제 이런 곳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미아리 하면 이제 6.25 때 뭐 슬픈 이야기 그리고 이제 거기가 또 오랑캐가 쳐들어온다 그래서 저규령, 되너미 그리고 되너미가 붙은 말이 도남 뭐 이런 곳곳의 역들이 저를 불렀으나 예. 부득이 몇 시간 군데를 관계상. 선택을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서울역, 명동역, 동장역을 골라봤고요. 서울역부터 그럼 한번 가볼까요? 네, 서울역은 사실 이제 지하철 4호선이 지나가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지하철 4호선의 서울역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거기에서 내려서 기차를 타고 KTX 타고 이제 어디론가를 떠나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기차역으로서의 서울역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서울역은 처음에는 그렇게 중요한 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1899년에 경인선 철도가 처음 개통했을 때 종점은 지금의 이화여고에 있는 곳의 서대문역이 종점이었어요. 경인선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에서 오면 서대문까지만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와서 이제 그 한강철교가 생기면서 강북으로 오게 됐고 네네. 그러면 서울역은 슬쩍 지나가요. 임시정류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대문역에 도착을 하면은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금의 적십자병원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1899년에 다시 놓였던 서울 안을 관통하는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전차가 있어요.
더 안으로 가려면 전차로 갈아타서. 그렇죠. 환승 공간이 서대문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서울역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그러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경부선 경의선이 놓였을 때도 중심역이 용산역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울역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조선 총독부가 생기면서 네. 그러면서 강북의 주요 거점에 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용산역의 역할, 서대문의 역할을 모두 아울러서 네. 지금의 서울역, 그러니까 당시에는 남대문 정류장이라고 불렀던 서울역이 이제 네. 중요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뭐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철도는 근대의 산물인데 네. 한편으로 이제 일제의 침략 도구로서의 모습도 여기서 우리가 많이 이제 뭐 알아가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역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뿌듯하면서도 네. 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철로의 폭이죠. 철로의 폭이요? 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리는 그냥 그 궤도 레일 위에서 이제 그 객차를 타고 가니까 예. 그 밑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철길의 이 궤도는 이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표준이 있습니다. 통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1435mm, 그러니까 1.43m가 435m가 이제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요거를 표준궤라고 합니다. 1435mm가 표준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 표준궤가 가장 일반적인데 예. 아니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커서 객차가 커야 돼. 네. 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 대표적으로 러시아. 러시아.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이거보다 큽니다. 그래서 1435mm보다 큰 궤도를 갖고 있으면 예. 이거를 광궤. 넓을 광자 써서. 네, 그래서 보통 한 1520mm 정도를 광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아니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그다음에 길이 좁아서 네. 좁게 써야 돼. 협궤? 협궤. 일본이 대표적이에요. 일본은 협궤를 써요.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경부철도나 경의선이 원래는 뭐 미국 그다음에 프랑스가 그 부설권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일본이 가져가거든요. 네. 그럼 일본이 놓으면은 자신의 기술과 표준화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나라를 협궤로 놔야 돼요. 그게 자연스럽죠. 협궤는 자기네가- 참고로 1067mm입니다. 네. 예. 협궤는 이제 여러 개인데 대표적인 게 1067mm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수인선이 협궤였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협궤를 놔야 되는데 표준궤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자국에는 협궤를 놓고 우리 땅에는 표준궤를 놨다. 표준궤를 놓은 거죠. 일본이. 그래서 그 의도가 아니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기 위해서인가? 라고 봤더니 이 철도를 나중에 만주철도랑 연결하려고 했는데 만주철도가 이미 영국이 손을 댔는데 표준궤로 놨던 거죠. 그거랑 이으려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시모노세키에서 부산, 부산에서 의주, 의주에서 나중에 이제 심양으로 연결하는 그 철도를 염두에 두고 그림이 보이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침략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네. 더불어 당시에 일본이 가장 좀 이렇게 뭔가 좀 두렵게 생각했던 게 러시아인데 네. 러시아는 광궤를 쓰잖아요. 거기랑은 안 이어지는 거죠. 그럼 거기랑 또 끊어지잖아요. 노림수. 시베리아 철도랑은. 예.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철도를 표준궤로 만들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근데 아까 이제 서울역보다도 용산역이 처음엔 중심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의 뭐 서울역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건 언제 누가 지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관할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남만주 일대의 철도를 이제 일본이 러일 전쟁 이후에 획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를 관할할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 보통 만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회사가 만들어져. 일본 만철. 전체 그 세금 수입의 3분의 1을 한 회사에서 내는 세금으로 충당할 정도로 큰 회사가 됩니다. 만철. 네, 그러니까 이제 효율성을 위해서 한반도에 있는 철도를 총독부에서 잠시 한 위탁을 맡긴 적이 있어요. 예. 만철에다가. 예. 그러니까 만철이 볼 때는 서울역 중요한 허브야. 우리 큰 기차역을 지어야 돼. 네네. 라고 하면서 그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문화 공간으로 쓰고 있는 네. 서울역을 짓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도 이제 막 사람들이 그래 일본에서 지었으니까 이거 도쿄역을 본던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쿄로 놀러 갑니다. 네. 안 닮은 거예요. 도쿄역 본뜬 게 아니에요. 도쿄역은 그냥 길쭉해요. 우리나라 서울역은 도움이 이제 여러 개가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런 예, 모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뭐 뾰족한 지붕하고 둥그런 지붕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당시 이제 만철에서 도쿄대 이제 건축학과 교수 스카모토라는 사람한테 네. 용역을 줬나 봐요. 네. 이거 설계 좀 해달라고. 근데 이분이 귀찮았는지 네.
아니면은 뭔가 그때 바빴는지 네. 어느 도시의 역을 그대로 본떠서 지었습니다. 아, 어느 도시요? 네, 일본 스위스의 도시? 아, 스위스? 루체른역. 아, 루체른역이요? 네. 오, 관광지로 뜬금없네. 유명한 곳인데 그렇죠, 그렇죠. 옛 스위스 루체른 지금은 모습이 달라졌어요. 아, 네네. 그런데 옛 스위스 루체른역을 보면 흡사하네. 서울역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서울역을 얘기를 할 때는 네. 뭐 도쿄역을 닮았다라고 했던 거는 이제 조금 예전 얘기가 돼 버렸고 예, 예. 이제 스위스 루체른역을 닮았다고 볼 수 있고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쿄역은 사실은 암스테르담역 을 본땄나요? 똑같습니다. 아, 암스테르담. 길쭉해요. 되게 길쭉해요. 그렇구나.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고 온 그 아, 역이기도 예, 한데 예, 예, 다녀오셨죠? 똑같기도 합니다. 아, 네. 그렇구나. 오해가 풀렸네요. 네. 자, 서울역을 탐방해 봤고요.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명동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여기서 어떤 역사를 알아볼까요? 네, 명동역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타고 내리게 되고 이제 내리는 순간 여기가 한국인가? 우리말보다 외국어가 더 많이 들리는 그렇죠. 동네. 예. 그렇지만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서 아, 경제가 살아나서 다행이다라고 그렇죠. 느끼는 곳이 이제 명동이잖아요. 그런데 이 명동이 희한하게도 네. 외국인과 관련된 역사가 굉장히 중첩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아, 중첩되어 있다. 네. 역사가 좀 긴가 보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여기가 명례방이라는 조선시대 지역명은 여기 수양대군이 잠깐 머물렀던 집 명례방,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아, 수영대군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명례궁에서 이름을 따서 명례방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예, 예. 이제 밝을 명자가 들어갔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기억을 하기가 좀 편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외국인이 처음 등장했던 거는 그로부터 한참 뒤 임진왜란 때입니다. 임진왜란 때 외국인이 등장했다? 왜군들이 들어왔겠죠? 일본군이 여기에 주둔한 거예요. 아, 주둔을 했어요? 네, 명동 아, 일대하고 예. 정동 일대에.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조 임금이 나중에 피란을 갖다 돌아왔는데 네. 집이 남아있는 동네가 아. 지금의 정동 일대였잖아요. 네. 그게 그런 연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가 불에 타지 않은 거예요. 아, 외군이 썼으니까. 예, 그게 나중에 이제 경운궁, 덕수궁으로 변하게 되는데 명동 일대도 비슷한 모습이었고 예,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조명 연합군이 만들어지잖아요. 네네. 조명 연합군이 만들어지는데 명나라군도 가만히 보니까 명동이 좀 높잖아요. 네. 한양 일대를 이렇게 쭉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아, 입지가 좋아. 그럼 우리도 여기에 주둔한다. 명나라 군대도. 그러면서 여기다가 종을 걸어갖고 아침 저녁으로 시간도 알려주고 군사 훈련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종을 걸었던 동네 이름이 종현. 종현이라고 불렀군요. 그래서 아, 명동 성당의 다른 이름이 종현성당. 종현성당이라고 했었구나. 예, 종이 걸려 있는 고개라는 아, 뜻입니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미 조선 시대 때 외국의 흔적이 두 번, 오래됐네요, 진짜. 네,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대사에서도 명동은 외국인들이 많이 머무는 곳 아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882년 조미수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외국인들도 한양 도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네. 요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미수 통상조약 말고 같은 해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이모군란. 이모군란. 예, 이때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을 하면서 그렇죠. 청나라군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외국인들은 주로 어디에 사냐면은 이제 그 공사관들 있는 정동 일대에 살고. 근데 정동에서 가까운 곳이 명동이거든요. 한 블록 바로 옆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외국인들이 좀 살고 있는데 청나라 사람들도 들어와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예전에 이제 흔적들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영사관, 공사관 역할을 하는 청공사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 옆에 이제 모여서 살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조그만 차이나타운이 만들어져요. 그러네요. 일종의 차이나타운이네. 그 자리가 지금의 주중대사관 자리입니다. 아, 그렇구나. 명동에 가면 주중대사관 자리 있죠, 있잖아요.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의 기운이 조금씩 퍼져 나갑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그쪽에 자리 잡았구나. 네. 일본인들도 점차 여기 늘게 된다고. 그렇죠. 이제 일본인들도 처음에는 이제 용산 일대 거주하다가 우리 그럼 서울 안으로 들어가 볼까? 그래서 후암동, 남산 일대로 넘어옵니다. 근데 네. 아직까지는 높은 데예요. 네. 그럼 남산 바로 밑에가 어디냐면 명동. 명동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 거주지를 조금씩 확장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국권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예. 근데 희한하게 나라는 빼앗겼는데 네. 도읍지는 안 빼앗겼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지금 넘어갔는데 예. 한양은 여전히 조선 사람들의 도시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거주지를 네. 청계천 이남으로 어느 정도 한정을 하고 아, 예. 그리고 그 지역에다가 주요 시설들을 짓기 시작해요. 아, 야인 시대에서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누구는 수표교를 넘으면 맞아요. 곤맛지야. 수표교가 기준이에요. 곤맛지야. 수표교 아, 예. 남쪽으로는
일본 상권, 네. 그 위는 조선 상권. 물론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걸 넘어가려고 하지만 인구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넘어가지 못하니까 네. 자연스럽게 지금의 명동 그다음에 충무로 일대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명동에다가 이름을 붙여놓은 게 당시 일왕의 이름이었던 메이지. 그래서 명치정. 그래서 또 그쵸. 명례방. 그다음에 명치정. 명으로 통하는. 그래서 지금은 또 명동. 이렇게 이제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상권이 커지게 되니까 네. 이제 예전에 있었던 뭐 한국은행, 이제 조선은행도 여기에 생겨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유명한 백화점들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백화점이요. 그래서- 지금도 백화점 있죠. 그렇죠. 그 백화점 예를 들어 뭐 삼중정, 미나카이 백화점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히라다 백화점도 있는데 지금 얘기하셨던 그 백화점은 S 백화점. 미츠코시 백화점의 후신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미츠코시 백화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일본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곳에 곳곳에 있었는데 예. 그게 지금도 이제 S백화점 영로해서 당시 이제 그 위가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은 사교장이었었지만 조선인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곳이기도 했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외국인의 영향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남아 있는.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의미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는 장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 명동의 모습을 여러 신문과 잡지에서 기록으로 많이 실었는데 저희도 잡지사니까 한 구절 소개해드리면 네. 6층으로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삼중정의 대상점. 네. 조선 사람의 손님을 끌어들이기 제일인 평전상점. 대자본을 가지고 조선 전체 상업계를 날아다니는 3월 왕국. 3월 왕국? 네, 이게 이제 일본어로 표현하면은 미나카이, 히라다, 그다음 미치코시. 세계 상점 왕국? 그렇습니다. 네,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에 대항해서 예. 조선인을 위한 백화점인 화신백화점이 이제 종로 쪽에 자리를 잡게 되기도 하는데요. 광복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근데 광복 이후에는 이제 여기가 이제 미국 문화가 넘치는. 미국 문화. 그래서 미국의 새로운 어떤 음악 그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는 이곳에 이제 모여들어야 됐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시인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예술하는 사람들이 명동에 모여들잖아요. 핫플레이스네. 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박인환 시인이 자주 갔던 주점이 있습니다. 어디죠? 은성주점이라고. 은성주점? 예, 지금은 이제 터만 표성만 남아 있는데 예. 근데 그 은성주점에 이제 그 운영하던 사장님이 아드님을 낳았는데 예. 우리 아들이 어렵고 힘들고 이 힘든 일을 어떻게 헤쳐나갈까라고 하다가 예명을 하나 구합니다. 아들의 예명? 네, 예. 그게 저쪽에 보면 부처님을 닮은 바위가 있어. 불암, 불암? 최불암. 최불암 선생님 부모님 어머니가 하던 지점. 은성주점이요? 네. 오. 그래서인지는 모르나 네. 최근에 단고개역이 네. 불암산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 4호선. 맞아요. 그래서 단고개가 이제 거기 밑에 미륵당이 있어서 그래서 미륵당이 있는 고개여서 단고개였는데 예. 단고개가 여러 지역에 있잖아요. 예, 당연히. 예.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좀 더 특이한 이름으로 바꾸자. 해고 불암산으로 바꿨는데 역설적으로 지도성에 존재하고 지하철역에는 없었던 불암산이 등장을 하면서 네. 명동엔 어머니가 불암산에는 최불암님이 이렇게 두 분이 서로 4호선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명 지을 때 본 바위도 불암산 그 바위인 거예요? 그걸 염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네. 그 최불암 그 배우님이 거기 가서 시를 하나 지었어요. 그 이름을 수십 년 동안 공짜로 빌려 써서 죄송하다. 야. 뭐 이런 어떤 뉘앙스의 시를 써서 그 앞에 표석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재밌네. 네. 4호선과 연관 깊은 가문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명동이 이제 그렇게 이제 발전을 했지만 뭐 이후에는 이제 뭐 다른 뭐 강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전의 명성이 조금은 사라졌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명동 일대 활기가 넘칩니다. 네, 남산 가까이도 외국인들 있고 많이 오고. 또 종로 가깝고 그러고 또 이제 인근에 또 이순신 장군 태어났던 충무로도 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요. 또 이제 을지로 일대 이제 저녁 되면은 또 이제 이렇게 뭔가 주점들이 쫙 펼쳐지는 모습들. 맞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공간이 명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서울역과 명동역을 지나서 한강 이남으로 내려오면 동작역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역사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동작역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동재기 나루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루가 있다. 예, 그러니까 그 동네 흙이 약간 붉은 빛을 띠어서 구리 빛을 띈다. 그래서 구리 동자를 써서 그래서 동재기 이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정겹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일대가 이제 평평하고 또 산이 아늑한 공간이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많은 이제 전사 상자가 만들어지니까 이분들을 모실 공간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1952년에는 여기다 이제 육군 묘지를 만들자라고 했지만 네. 육군 묘지보다는 국군 전체를 아우르는 국군 묘지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이 동재기 나루 뒤쪽 넓은 공간에 국군 묘지가 1955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1965년에 국군뿐만 아니라 뭐 소방관이나 경찰분들도 또 같이 모시면 좋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서 국립묘지로 만들어지면서 한동안은 우리가 동작동 국립묘지 예.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다 차게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전에다가 현충원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대전. 그러면서 이제 공식 이름은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국립서울현충원의 묘역은 이제 143만 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대전현충원이 한 322만 제곱미터니까 크죠. 두 배보다 예. 조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그 안에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국지사묘역, 임정묘역,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묘역, 장병묘역, 그다음에 경찰묘역 이렇게 해서 한 16만 5천 분의 영령이 모셔져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간 뭐 찾아가셔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날 좋은 봄이나 가을에는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쉬러 오시는 분들도 많기도 한데요. 한편으로 이제 이 공간을 보게 되면은 저로서는 예를 들어 뭐 애국지사 묘역이나 스코필 박사 여기 모셔져 있거든요. 서코필 선생님. 네, 그다음에 이제 임시정부 뭐 박은식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또 임정묘역에 모셔져 계시니까 여기에서 이제 조선 후기의 역사, 또 이제 그 독립운동의 역사, 그다음에 또 한국 전쟁의 아픈 역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곳이기도 그러네.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4호선의 이제 마지막은 좀 진지해지는데요. 네. 현재는 이제 과거의 결과라는 것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의 어떤 많은 그 토대를 만들었던 분들을 이곳에서 만나게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보게 되면은 역사가 가벼운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제 동장역 그러네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수많은 역들의 부름을 물리치고 이 세 역을 꼽아주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좀 시대별 역사의 흔적이 좀 켜켜이 쌓여있는 역사적인 역사가 많은 노선이 아닌가. 4호선 탐방을 박광일의 역사탐험대 박광일 역장님과 함께 떠나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